자, 54페이지 보시면 수요 변화 요인이 있는데요. 자, 이게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은 아닌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는 당해제와의 가격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거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 아닌 다른 애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얘가 변할 수 있고요. 이 관련제와의 가격이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득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을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우리가 열등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요가 불변인 애들을 이거를 중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이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어떤 이제 교재를 봤더니 대형 아파트는 정상제, 소형 아파트는 열등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대형 아파트 그러면 한 몇 평 생각하세요? 대형이면 50평이요? 경기도 성남시 가면 말이죠. 개별 공시가가 제일 비싼 주택이 있어요. 그게 이제 S라고 하는 이제 유통업체 부회장이 거주하는 집인데 그 대지가 1200평이에요. 그 건평이 800평이에요. 그러면 이 800평에 사는 사람은 50평을 뭘로 보겠어요? 이 서민이 사는 집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신에 20평 사는 사람은 50평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 이거 대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재화라는 것은요.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이 될 때 라벨을 붙여줘서 너는 정상제고 너는 열등제다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재화가 시장에 공급된 이래로 소득의 변화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열등제가 정상제가 되기도 하고요. 정상제가 열등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 드릴 때 이거 얘기해요. 무선 호출기 속칭 삐삐라는 애 아시죠? 이거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등장했을 때는요. 이거 개통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돈 줬어야 됐어요. 그때는 대졸 신입사원들의 그 급여가 한 60, 70만 원밖에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자기 월급의 거의 3분의 1을 쏟아부어야 이거 개통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차고 다녀서 삐삐 소리 내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연초에 여러분 아는 분이 삐삐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소포로. 그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어요? 앞으로 연락 끊고 살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삐삐 차고 있으면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정상제인데 지금은 뭐로 바뀐 거예요? 열등제로. 그러니까 그냥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고 수요가 감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제다. 이제 이렇게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정상제라 가정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기초에서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중간제는 소득의 증가에 관계없이 항상 소비가 일정한 애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이 있죠. 왜냐하면 바깥 양반 연봉이 2배로 늘었다고 된장찌개 끓일 때 2말씩 집어넣고 끓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항상 일정한 양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중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관련제화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는 당해제와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관련제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대체제라는 애가 있고요. 이게 보완제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체제라는 것은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기준 하면은 꿩 대신 닭이라는 거예요. 이 없으면 잇몸이다. 뭐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체제를 표시할 때는요, 이렇게 등호를 표시해요. 등호를. 그러니까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뭐가 효용의 크기가 같은 것을 대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에 쌀이 없으면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쌀과 라면은 무슨 제를 할 수 있다? 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이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려고 해요. 합리적 소비 행위라는 거는 효용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소비하는 것을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여기 있는 빌라의 임대료도 100만 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파트 임대료가 15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대체 효과 했듯이 얘가 가격이 싸진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가 얘가 지금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대신에 빌라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문장 표현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대체제는 가격과 양의 움직임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인식하기 힘드실 테니까 일단 대체제는 대신 소비하니까 이 소비하는 양의 움직임이 틀려요. 대신 소비하니까 한쪽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쪽의 소비가 늘어나는 형태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무슨 제화냐면 대체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신에 여기 있는 요 보완제라는 애는요, 요렇게 플러스에 뭐가 붙어요. 얘네는 두 개의 제화가 결합이 됐을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효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면을 끓이실 때 수프 안 넣고 끓이는 경우는 없죠. 수프를 넣어야지만 라면 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라면하고 수프는 무슨 관계겠어요? 보완제 관계인 거예요. 보완제. 그죠? 그러면 얘네는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효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하면은 바늘과 실 이런 관계예요. 얘가 만약에 바늘이고 얘가 실이라고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바느질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바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바늘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럼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은 사겠어요? 실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신에 얘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보완제들은 양의 움직임이 같아요. 같이 소비해야 되니까. 한쪽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양의 패턴으로 먼저 기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줘요. A 제화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B 제화의 수요량은 5%가 증가하고 C 제화의 수요량은 5%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때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를 각각 대체제, 보완제 어떤 제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뭐 한 거고 상승했을 때.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 배우셨죠?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반비례니까. 그럼 얘가 감소할 때 얘 감소했잖아요. 소비량이 같이 줄잖아요. 그 무슨 제와? 보완제, 보완제. 얘는 소비의 움직임이 틀리잖아요. 대신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제와? 대체제. 그러면 두 개를 물어봤을 때 한쪽이 보완제면 나머지는 대체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을 가지고 이걸 대입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양을 표시를 해버리면은 두 개가 간결해지는 거예요. 소비의 움직임만 갖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변화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면 안 돼요.
예, 이게 표현이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일단은 논리를 조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슨 성격을 알아야 돼요. 대체제가 뭐고 보완제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 뭐 남자들 계시지만 왜 공 치러 가실 때, 골프 치러 가실 때 공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골프채를 같이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서 골프채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우리 골프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골프채 안 사는 사람이 공은 사겠어요? 그러니까 골프채하고 공이 서로 무슨 관계겠어요? 보완제인 거예요. 보완제. 그러니까 골프채 가격이 뛰면 골프채 소비가 줄겠죠. 아울러 무슨 소비도 줄어요. 골프공의 소비도 주는 거예요. 같이 양의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들은 보완제예요. 둘이 같이 써야 되니까. 근데 소비의 움직임이 다른 애들은 대체제예요. 대신 소비하는 재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조금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를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 측면에서 얘는 어떠한 형태를 빌려서라도 시험상에서 문제 잘 나와요. 그렇죠? 기억을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독립재란에도 있어요. 독립재란에는 두 개의 재화에 상호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애들을 독립재라고 그래요. 그죠? 이 분필 가격이 상승한 게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겠어요? 전혀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무슨 재를 한다? 독립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을 때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대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에? 늘어난다고요. 그죠? 라면 예를 들어서 5개들이 그 한 봉지 있잖아요. 얘가 뭐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한 5,000원 해요? 2월 1일부터 이거 2만 원 한대요. 그럼 지금 산다 안 산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라면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 있는 예금까지 인출해 가지고 미리 사서 확보하려는 게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당해제와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변화 요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관련제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거기다 별표는 또 하셔야 돼요. 55페이지 가면은 거기 관련제 가격 변화라고 돼 있죠. 제목. 예, 거긴 별표하고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고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디귿의 수요자의 예상 나와 있죠. 예. 예,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고. 그럼 그 밑에 가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자, 예제 보면 아까 우리가 해본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당해제와의 가격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아파트잖아요. 그 뭐만 찾아가면 돼요. 아파트 가격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수요량의 변화 요인 중에서 3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걔가 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요 변화 요인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 쪽으로 가서 당해제와의 가격만 찾으면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1분 내로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 상단에 가면 양가로 4번에 이제 부동산 수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이제 감기가 아주 그냥 저는 뭐 여기 대전에 도착을 하니까 감기가 온 것 같더라고요. 도착하니까 틀림없이 출발할 때는 안 걸렸었어요. 안 걸렸는데 대전에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재채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게 여기 도착하니까 감기를 환영 인사를 격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게 그 공부하시는 것도 건강도 잘 챙기셔야 돼요. 이것도 지구력 싸움이니까 나중에 몸이 힘들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건강 관리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 가면 주부들이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느는 건 체중만 늘거든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체중은 일단 늘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지난번에 저 뒤에 오지 않았었죠? 한번 오지 않았나? 그지? 그때 성이
이천여. 그렇네. 2000년은 이거 저기 그 2000년도 이거 도전하는 거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네. 그럼 동차 합격해야 되고 동차 1, 2차. 1, 2차. 누가 권해서 도전한 거예요? 아버님이 혹시 이거 현업하시나? 안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셔서 대신 그 혹시 뭐 반대급부 있나? 혹시 되면 뭘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나? 그런 건 없고. 그래서 그래. 여기 있고 아마 우리 이천여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릴 걸. 우리 20인가 그렇지 아마. 20이고 요쪽이 라인에 우리 저기 그 삼총사가 22인가 그렇고. 고총광이 나이가 조금 더 많지? 뭐 대단한 듯이 얘기하네. 야씨. 24인가 그렇지 지금. 그렇지. 참, 여기 나머지 분들이 봤을 때 참 얼마나 참 그래 대견해 보이시겠어. 그래 24 둘 그래 참. 어쨌든 그러잖아 되긴 다 돼야 되네. 여기 이쪽에 뭐 최천여부터 김천여부터 이천여기 있고 여기 또 이천여고 고총각이 있고 여기 맨날 방송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기 인터넷상에서 질문 들어와. 되게 궁금해. 그래서 이 동영상 듣다가 학원에 직접 나와서 듣는 분들이 찾아. 이천여가 누구고 최천여가 누구고 김천여가 누구인지 다 확인해 보는 거야. 확인.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특히 고총각은 여기 청일점이잖아. 여기 젊은 저쪽에서 열심히 해야 되네.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하나? 뭐 이천여는 공부하고 하나? 어딜 가? 운동? 그래 운동한다고. 그래 참. 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말릴 수는 없는데 좀 지나가면은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공부 복습 안 하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여기 이쪽에 삼총사는 오늘 공부하고 하나? 가운데 이제 김천여가 끄덕거리면 양쪽 아래 위는 다 그냥 가는 거야 같이. 그래. 남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 가면 솔직히 복습 못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실 때 1시간이라도 한번 훑어보고 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 빠지면 이게 처음에 한번 빠지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빠지면 이게 탄력적으로 돼요. 그냥 쭉 빠져요. 저녁반에 오는 또 이천여라고 또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한 달 만인가 등장을 했어요. 그 딱 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루만 빠지려고 그랬는데 빠지다 보니까 한 달이 된 거예요. 이게 학원도 처음에 한번 빠지면은요 며칠 지나면 괜히 이상하게 학원 오는 게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괜히. 뭐 여러분이 돈 냈는데 뭐 여러분이 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괜히 그러다 빠지다 보면은 한 달 가는 거예요. 그럼 손해잖아요, 손해. 열심히 하셔야지, 열심히. 자, 57페이지 수요의 특징을 보면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수요의 의사결정에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해요. 그죠? 우리가 뭐 라면을 하나를 구입을 할 때 라면의 법률적인 관계, 경제적 관계 이런 건 고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틀리죠. 하나 분양을 받더라도 따져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중개업자에게 뭐를 주고 대가를 주고 거기에 적합한 물건을 찾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고요. 구매 절차도 일반 재화는요. 대금 지급하면은 내가 몸에 지니고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틀리죠. 잔금을 지급을 해도 서류상의 정리가 또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가격 비중이 크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할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하나 마련하려고 그러면 한 17년? 그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죠? 이게 상당히 긴 편이죠.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파생 수요고 주택의 경우는 본원 수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이 가구 수가 증가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집을 새로 얻지는 않아요. 드문 경우지만 3대가 같이 사는 집도 있잖아요. 손녀가 태어났다고 손주가 태어났다고 집을 한 채를 더 얻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막내가 독립하겠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 수요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구 수가 증가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직접 수요인 거예요.
근데 얘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졌다 그래서 토지 수요는 파생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직접 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수요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신규 수요, 고체 수요, 개축 수요, 재축 수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거 예전에 10회 이전에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썼던 이론을 갖다가 번역해서 소개한 거기 때문에 뭐 제목에서도 뭐 크게 구별하지 못할 것도 없고 그냥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공급을 하는데요. 공급도 똑같아요. 얘도 공급이 있고 뭐가 있다. 공급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급량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아파트의 분양가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됐을 때 이때 공급자는 몇 채를 100채를 공급을 했다 그러면 이 100채라는 것이 바로 공급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대응해서? 요 가격에 대응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급자가 공급을 할 때는요. 생산비가 충당이 되는 수준까지만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가격 하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공급을 늘리는 경우는 있다 없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해요. 근데 가격이 여전히 이 상태라고 그러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분양가가 이렇게 1,500만 원으로 뭐 하면 상승하면 얘들의 공급에 대한 물량이 150채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 물량.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그게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분양가가 5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공급 물량이 50채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 가격에 요 특정 가격에 대응해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급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자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시장의 분양가가 1,000만 원일 때는 한 100채, 1,500만 원 한 150채, 50만 원이면 한 50채 정도를 우리는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리게 되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일 때 공급자가 100채를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요 가격에 대응해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이게 바로 뭐다? 공급량인 거야. 그럼 공급이라는 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1,500이 되면은 150채를. 얘가 500이 되면은 몇 채를? 50채를. 그죠? 이거는 공급이라는 거는 이 곡선 전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공급량이라는 것은 이 공급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나는 거야. 요거일 때는 요만큼을. 가격이 여기일 때는 요만큼을. 그래서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공급에 대한 것도요. 성격을 보시게 되면 얘도 무슨 개념이라는 거예요. 얘도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대전에 있는 S라는 건설이 있어요. 얘네가 2017년 있죠. 작년에 주택을 갖다가 한 1,000채를 갖다가 공급을 했어요. 실적이. 그럼 얘네가 2018년 들어오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전년도에 1,000채 공급했으니까 금년도에는 한 1,500채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나름대로 뭐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실제로 공급한 게 아니라. 근데 올해 딱 들어왔더니 경기가 예상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연초에 1,500채의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로 연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한 800채만 공급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란 얘기죠. 1,000채를 1,500채를 계획했는데 생각 외로 경기가 좋아져서 한 2,500채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공급한 양이 아니라
계획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무슨 공급이냐면 유효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얘네들은 작년에 이미 이렇게 공급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도 제가 만약에 이 공급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인정을 못 해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얘도 무슨 개념으로 봐야 돼요? 유량으로. 여기까지 오면 잘 안 보이시나요? 잘리나요? 그러면 공급도 무슨 개념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은 다 유량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도 뭐를 취급하냐면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에 얼마만큼 생산하고 얼마만큼 소비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뭐가 명시돼야지 확인이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주택가 같은 내구재 같은 경우는 기간만 가지고는 전체 양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네는 뭐가 명시가 되면 기간이 명시가 되면 그 수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도 무슨 개념이다? 유량이라고. 나중에 이거 유량 저량은 우리가 또 해요. 그 주택 저량과 유량 정도는 구별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하단에 가면 공급량과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공급 함수를 가지고 공급 법칙하고 공급 곡선을 우리가 도출해 보는 거예요. 자, 공급 함수는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겠죠. 얘도 똑같이 당해 재화의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기술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은 수요할 때는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를 우리가 중시했잖아요. 예, 그 관련재의 가격 변화는 엄밀히 말하면 수요 측의 변화 요인이에요. 공급 측에서는 얘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술 수준하고 뭐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그래서 이 중개사 여러분 학개론 시험에서는 28회까지 오는 동안에 공급 측면에 있을 때 대체재 보완제를 물어본 선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선생들이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제한 거는 기술 수준하고 뭐 생산 요소 가격. 그 중에서도 특히 뭐를 많이 냈겠어요? 생산 요소 가격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생산 요소라는 것 있죠. 생산 요소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 노동, 자본, 뭐 경영 이런 것도 있지만 요 자체가 생산 요소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사람을 쓰게 되면 쓴 부분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뭐겠어요?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이자. 이런 거겠죠. 이게 생산 요소 가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얘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가면 생산비가 늘어났으니까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요건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부호 같은 경우는요. 시험상에서 그냥 부호로만 표시해요. 이게 쿼너티 오브 서플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쿼너티라는 게 양을 의미해요. 이게 서플라이가 공급이고, 그러니까 공급량을 압축해서 이렇게 부호로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여기 있는 얘네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그러냐면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 하나가 변하면은 변하기 때문에 얘네 무슨 변수? 종속변수.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변수를 동시에 그래프상에서 표시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도 가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요인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뭐가 되겠어요? 당해 재화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를 매개로 우리는 하나의 또 공급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여기도 이 공급량이라는 게 미지수잖아요. 얘가 미지수일 때 얘가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이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이 1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다가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에 놀리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120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이 120이 된 것은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얘가 120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20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가정하게 되면 2 곱하기 20에 놀리니까 얘는 14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140이 된 거는 가격이 얼마로 올랐기 때문에 20으로 올랐으니까 얘가 140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량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우리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또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이 120에서 140으로 증가해요. 근데 20에서 10으로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이 140에서 120으로 줄죠.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고 공급 법칙은 가격과 수요, 공급량이 비례 관계라는 거를 기초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단어라든가 어떤 지문을 표시할 때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은 뭐한다? 증가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서 배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이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뒤에서 배우시는데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럼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5일 때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대요. 그럼 이때 공급량의 변화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역시 두 개의 변수를 주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몇 프로? 얘가 얼마? 0.5. 그러면 가격이 지금 상승했죠. 상승하면 공급량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난다고요. 늘어나는데 이 크기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0.5 하면은 얘가 몇 프로가? 5%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요를 기준하면 수요는 줄어야 돼요. 반비례니까. 근데 공급은 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무슨 법칙을? 공급 법칙을. 그래서 항상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고 가격과 수요량은 뭐한다? 반비례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법칙에 의했을 때. 그렇죠? 괜찮아요. 또 해요. 이거. 뭐 한 번 한다고 뭐 이게 끝나겠어요. 그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 공급 법칙의 그림자로 우리가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에요. 자,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공급량일 때. 자, 가격이 10일 때는요. 얘가 120이에요. 그죠?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그죠? 10일 때 얼마? 120. 가격이 20이면 140. 그럼 여기도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이런 변화가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10하고 20만 표현했지. 그죠? 이때 만나는 이 점들을 쭉 연결한 게 무슨 선? 공급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우상향하는 길을 가져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공급 곡선은 생산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급량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생산비가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산비가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여전히 이 수준이면 공급량을 안 늘릴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상승해서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생산비 곡선에 대해서도 한 번은 접하시게 될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4, 5년 주기로 난이도 조절할 때 생산비 곡선에 관련된 걸 지문으로 이렇게 채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거기까지 뭐 다 정리하실 건 없지만 그래도 그냥 나중에 우리가 5월달 되면은 이 과정이 심화 과정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목이 심한데 뭔가는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을 거고. 그죠? 근데 결국은 필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 자주 나오는 애들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점점 더 얇은 거 선호해요. 이 교재는 이제 나중에 두껍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보다 얇은 그 내용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요약집이에요. 그죠? 근데 원래 요약집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사가 다 망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 내용을 몰라서 요약을 하겠냐고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요약집을 주면 한 2달간은 그걸 가지고 만족을 하시다가 나중에 그것도 두껍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3, 40페이지로 줄여줘요. 그러면 또 한 일주일은 만족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삐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몇 장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한 장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만 얘기해 달라 뭐 이런 거예요. 나오는 것만.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저기 공법 강의하던 양반이 강의할 때 학생들이 부추긴 거예요. 선생님 찍기, 쪽집게 뭐 이런 거 백선해 가지고 그게 적중률이 높아지면 선생님을 저희가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홀랑 넘어가지고 백선을 만들어서 줬는데 거기서 비슷한 게 한 3개인가 나왔나 봐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누군가 가서 부추긴 거예요. 다시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부추겨갖고 명예회복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해서 다시 한번 백선을 또 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집을 이사했다고 그랬어요. 참. 아직도 우리 공법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인데 그래서 그게 결코 적인 건 아니고 근데 다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는 할 수 있어요. 대비하면. 그렇죠? 자,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은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저기 변수들이 있죠. 예, 그 변수들에서는 왜 저기 보면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저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실질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59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부동산 공급 결정 요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제목만 보시게 되면 3번에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4번에 가면 기준금리 하락은 이자 비용 이런 거 나오죠. 토지 가격의 상승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체재 보완제 이런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그건 안 물어보고 생산 요소 가격 등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61페이지 가시게 되면 거기 이제 양가 하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공급량 변화하고 공급 변화 있죠. 예, 걔는 별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급 법칙하고 공급 곡선까지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공급량 변화가 있고 공급의 변화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해봤잖아요. 여기도 공급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당해자와의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공급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는
당해 재화의 뭐 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발생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시할 수 있냐면 동일한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 그렇죠? 또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분양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했어요. 2억 할 때 한 100채 정도를 공급하던 사람들이 분양가가 한 3억으로 올라가니까 한 200채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량이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는 거는 뭐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가격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분양가가 1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50채 정도 이렇게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변하고 있을 때 변화를 준 요인은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공급량일 때 원래는 분양가가 이제 얼마가 있냐면 이게 한 2억 정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100채 정도를 공급했던 사람들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 분양가가 3억으로 뛴 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분양가가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로 떨어졌더니 이렇게 해서 한 50채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그죠? 변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가격이.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곡선에서 이렇게 이동이 표시가 되는 거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하냐면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급의 변화라는 건요. 얘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등장하냐면 공급 곡선의 이동 또는 공급 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억일 때 100채를 공급을 했었는데 분양가는 여전히 2억인데 얘가 200채가 공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50채가 공급이 되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뭐는 변한 거예요. 공급량이 변했는데 대신에 뭐는 일정한 거예요. 가격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한 거예요? 공급량이 변한 거예요. 그죠? 공급량이. 그러면 얘가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발달했던가 아니면 기술이 쇠퇴됐던가 또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든가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에 관계없이? 가격에 관계없이.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퍼스널 컴퓨터 있죠. PC. 이게 한 1989년도 정도면요. 이 PC가 386이 최신 기종이었어요. 이때. 요 386 요때 살 때는요. 백화점에 가게 되면 200만 원 주면은 한 5천 원 거슬러 줬어요. 그게 걔네 마케팅 전략으로 100만 원대라고 광고는 하는데 가보면 거의 200만 원에서 한 5천 원 빼주는 거죠. 이때가 최신 기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요. 전국에 컴퓨터가 몇 대나 공급됐냐면 한 10,000대? 1989년도 정도는요. 가정에 그 TV 보급이 다 끝나고 조그만 소형 뭐 미니 컴포너트라든가 뭐 라디오 뭐 이런 것 있죠. 예, 이런 거 보급이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PC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최신 기종이 있죠. 지금은 누가 386을 선물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나를 주는 거지. 이거는 지금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최신 기종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200만 원 주면 좋은 거 사요, 못 사요? 좋은 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가격 수준 200만 원에 대응해서 지금은 전국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겠어요? 수천만 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웬만한 집 같으면 집안에 컴퓨터가 2대 있는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한 10,000대 정도 수준에서 같은 가격 수준에서 공급 물량이 한 수천만 대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가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컴퓨터의 주요 부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칩이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한 기술 개발로 원가 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도 양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가격이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서도 공급량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오로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당해제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인식할 수 있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53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538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문제 21번 있죠. 21번. 찾으셨나요? 538페이지. 21번 문제 있죠. 네, 이거 작년 기출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의 공급 변화인과 공급량 변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당해제가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건 당해제와의 가격밖에 없으니까 주택 가격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번 지문에 가면 공급량 변화율에 주택 가격 상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왼쪽에 공급 변화 외에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이거 보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왜 학개론에서는 이런 배열을 해주냐면요. 학개론이 정상적으로 문제당 1분씩 풀어야 되는 난이도 들어오게 되면 40분 안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1분 안에 보고 찍을 수 있는 문제도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는 1분을 초과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가다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걔는 바로 풀면 안 돼요. 뒤로 빼버려야지. 계산이 잘하신 분들은 1분 안에 다 풀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읽고 의미 파악하고 수식 생각하고 이런 사이 한 2분은 그냥 휙 쓰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한 10문제 나왔는데 계산 문제당 2분씩 쓰면은 10문제면 20분이잖아요. 10문제 20분 쓰면은 나머지 30문제를 20분 안에 못 풀잖아요. 그럼 걔를 다 풀고 민법을 넘어가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풀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돼. 우리가 이게 실전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그냥 딴 거 없어요. 점수 따서 그죠? 6점 이상 맞아가지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다 푸시고 싶은 건 나중에 시험 끝나고 집에서 천천히 푸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62페이지 가면 거기 보면 이제 공급 변화율이라고 있죠. 상단에 62페이지 찾으셨나요? 공급 변화율. 네,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 변화 외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중요한 게 이제 기술 수준의 변화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물론 이것 말고도 종류는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것부터 인식하면 되는데 기술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건축 기술이라든가 또는 건축 공법 있죠. 이게 발달하면은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요 생산 요소 가격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표현해 줄 때는 우리가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 때 자본이 있으면 요거를 그냥 이 지대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근래 들어서 보면 뭐라고 써주냐면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거나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반대로 얘네가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표현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토지 가격, 임금, 그 다음에 이자율. 요게 생산 요소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접해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나저나 제가 아까 재채기 하다가 콧물이 조금 멈춤과 동시에 몇 분은 그냥 여행을 떠나시는군요. 네?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군요. 그죠?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특히 돌아가셔서 복습은 전혀 손을 못 대는 사람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집중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 번째 자료 받으셨죠? 두 번째 자료. 자료를 선생님이 계속 주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요게 조금 뭉쳐가지고 자료가 한 4회차 정도를 가게 되면 중간 점검을 한번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쪽지 시험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거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월달 오늘이 두 번째 주니까 중간 점검하면 4주차 정도에서 중간 점검하지 않을까? 그건 아닌 거예요. 5주차 할 수도 있고 땡겨서 3주차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 시험 본다고 얘기해 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주죠. 그거 해주면 반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순간이죠. 이렇게 모였을 때 저기 문이 열리면서 시험지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쫙 해서. 그죠? 아시겠지만 이 교실에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저기 뒤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가실 때 답안지를 제출하고 귀가하시면 돼요. 답안지 준다는 얘기죠. 이름은 안 써도 돼요. 이름은.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1년 내내 거치질 않아요. 그게. 대신에 여기 처녀하고 총각들은 이름 써야 돼. 네? 거기다 고총각은 고총각이라고 써야 돼. 여기는 이처녀라고 쓰고 최처녀, 김처녀, 이처녀 다 써야 돼. 거기다가. 나머지 분들만 안 써도 되는 거야. 나머지 분들만. 괜찮아. 그렇다고 내가 그걸 뭐 집으로 개별 통제하겠어? 채점해가지고. 그냥 젊은 친구들은 봐야지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궤도에 올라가셔서 그죠? 이 바닥을 뜨셔야죠. 자, 공급자들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예?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예? 줄어야죠, 줄어야죠. 이거는 저기서 얘기하는 가격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니까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이니까 얘가 공급 변화율이라고요. 공급량 변화가 아니라 공급량 변화를 주는 건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해제와.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죠.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곡선을 좌우로 이동하는 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2월 1일자로 4,500원 하는 담배가 10,000원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1월달에서 2월 1일 다가서는 과정까지 동네 슈퍼에서 담배 구하기 쉽다 어렵다. 그러면 그 슈퍼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요즘 담배가 안 들어와서 담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집 안방 열어보면 담배가 아마 수십 개 쌓여 있을 거예요. 그죠? 무슨 아시겠는데? 그 사람은 며칠만 버팅기면은 4,500원짜리 얼마에 받고 팔 수 있어요? 10,000원에 팔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4,000원 받고 팔겠어요?
그게 공급자의 심리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집 팔려고 내놨어요. 지금 현재 시세가 5억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옆집이 막 5억 3천에 팔았는데 뒷집이 5억 2천에 팔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5억에 내놓는다 아니면 슬쩍 다시 뺀다. 빼서 내가 갖고 있다가 한 5억 5천 7천 되면 그때 팔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소비자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밑에 가면 부동산 이제 그 공급에 대한 이제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부동산 공급이 있을 때요.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부동성이라고 배워봤죠? 부동성이라고. 그죠?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은 이게 위치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위치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이 된다고 그래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요. 생산이 안 되니까.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은 가능하지만 용도 변경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역시 뭐가 걸리냐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 늘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여기 탄력성 배우면 또 구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라고 그랬을 때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게 독점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왜 독점적인 공급이 되냐면요. 대전 예를 들어서 중구에 275번지에 있는 요 땅 있죠. 요 땅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은 전국에서 이 땅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의 토지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이다? 독점적인 공급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토지에 물리적인 공급이 있고 경제적 공급이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자, 토지에 썼을 때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뭐가 있어서? 부증성이라는 게 있어서 생산은 안 돼요. 근데 무슨 공급은 가능하겠냐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뭐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프 상에서 얘가 이제 가격이고요. 얘가 이제 공급량이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오는 게 물리적 공급 곡선이에요. 수직선. 그럼 얘가 수직선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의 토지의 면적이 10,000평방미터라고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가격이 변해도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탄력성 할 때는 완전 비탄력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뭐로 나오냐면 수직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길을 갖는 애 있죠. 얘를 우리가 경제적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얘보다 기울기가 완만하죠. 얘가 완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이 늘어난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 물량은 10,000평방미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일부는 택지로 쓰고 있고요. 일부는 농지로 쓰고 있고 일부는 임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택지 수요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택지가 이제 집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도시형 토지라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늘려줄 수는 없어요. 그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한에서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택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용도 전환만 해주는 거예요. 즉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줄이고 이쪽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전체적인 물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에 대한 거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니은의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용도적 공급을 의미하며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용도의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정한 용도의 토지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용도의 토지의 사용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꿔 쓰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곡선을 보게 되면 단기하고 장기가 있어요. 그죠? 단기하고 장기.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의 차이는 뭐냐면요. 단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에 제약을 받는 시기를 단기라고 그래요. 단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있죠.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를 뭐라 한다? 단기라고 얘기해요. 단기. 자, 여러분들이 여기 공장이 하나 있어요. 이 공장에서는 10개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요. 하나의 생산 라인에 10명이 붙어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개 생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문이 2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생산량을 늘려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지금은 10개 생산 라인을 갖고 몇 개 생산할 수 있을 때? 1000개. 근데 2000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배로 생산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 생산 설비 가지고는 배로 생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생산 설비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업은 생산 설비를 늘리기 전에 뭐부터 일단 해보냐면 인력 투입을 늘려보는 거예요. 1일 3교대 24시간 풀가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전에는 한 8시간 작업했던 거를 24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원래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한 200개가.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일일 24시간 했으니까 이게 10명을 투입했던 거 한 30명 투입해갖고 3교대 돌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40명, 50명 계속 투입을 하게 되면 양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요. 어차피 생산 라인이 한정돼 있는데 한 라인에 10명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20명을 투입한다 그러면 거로 작업하는데 걸치적거리기만 하지 양이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에서는 공장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장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도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아지더라도 단기는 공급을 쉽게 못 늘리는 거예요. 생산 요소 이동이 제약이 걸리잖아요. 근데 장기가 되면은 이제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으니까 돈도 자금도 확보가 됐고, 그렇죠? 사람도 다 채용을 했고, 부지도 다 확보했고, 건축 인허가 받으면 지을 수 있죠. 그럼 그만큼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기간 개념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기간 개념을. 이게 경제학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양반이 이 경제학의 기간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단기와 장기를. 그래서 기초 개념 정도는 나중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64페이지에 가면 자, 그래프 밑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돼요.